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매몰자 5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며 40여 명의 소속 장성 전원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을 놓고 쿠팡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29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작업자 9명 가운데 현재까지 구조 2명, 사망자 3명,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까지 구조 상황,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몰된 7명 가운데 5명이 발견됐는데요. 이들 중 3명은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40대 작업자로 어제 소방이 발견한 2명 중 1명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는데요. 팔이 철제 구조물에 끼어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오늘 새벽 4시 53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나머지 2명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2명을 포함해 사망 추정 상태로 발견하고도 철제 구조물 때문에 밖으로 빼내지 못한 3명은 차가운 잔해 속에 여전히 매몰된 상태입니다. 네, 실종 상태인 근로자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해가 진 이후로는 사고 현장에 조명을 켜놓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현장에 도착한 대형 크레인 5대는 아직 구조에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크레인으로 인한 2차 붕괴를 우려한 건데요. 이번에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더욱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은 내일 오전 8시에 밤사이 수색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붕괴 직전과 붕괴 당시 안타까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겼고 아파트 20층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의 생생한 상황,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색 기둥이 떠받치는 보일러 타워 앞. 땅을 파거나 흙을 퍼내는 굴착기 4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기둥 밑에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대여섯 명의 근로자가 길게 뻗은 고소작업차 인근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보일러 타워 25m 정도의 높이에서도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우뚱하거나 흔들리는 모습도 없이 타워는 수직으로 그대로 붕괴합니다. 희뿌연 흙먼지는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덮치기 직전 기상에서 일하던 작업자 7명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타워가 앞으로 무너지면서 뒤쪽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의 발표와 달리 대다수의 작업자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25m 정도에서 작업을 한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7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실종된 2명의 근로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전까지 찾기를 바랍니다. 필사의 구조 현장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골과 유리섬유가 가득 들어차 발 디딜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구조물 사이를 소방대원들이 헤쳐 들어갑니다. 손에는 펜치와 호스 등 구조 장비가 들려 있습니다.
12차례 넘게 구조물 진입을 시도한 소방대원들은 철근을 자르고 땅바닥을 파내며 작업자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중장비는 옆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500명 넘는 구조대원이 투입돼 30시간 가까이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무너진 구조물로 사방이 불안정한 상태라 진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붕괴 현장은 울산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데요. 밤이 되면 체감 온도가 5도 가까이 떨어져 매몰자와 구조대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낸 매몰자에게 담요로 보온 조치를 시도했지만 차가운 날씨 탓에 끝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매몰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시금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밤낮 일교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72시간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거보다 좀 빨리 생존 한계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 등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 나머지 2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구조 작업과 함께 수사도 본격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행사인 HJ중공업과 철거업체 간 계약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 이지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수사계 등 경찰관 70여 명이 투입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보일러타워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 등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특히 원하청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 등이 이뤄질 거라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철거 작업 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 감독하에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발파업체도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MBN 취재진과 만난 업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직원분들 사고 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바꿔서 움직이는 거니까. 경찰은 현장 안전과 구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철근 타워를 철거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파 전에는 이른바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위험성을 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이 번쩍이더니 발전소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발전소 내동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며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무너집니다. 이렇게 건물을 예측대로 폭파하려면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폭파 전에 기둥이나 보등을 자르거나 없애 계획된 방향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작업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파 전까지 구조가 유지되는지 계산합니다. 문제는 시설이 오래될수록 계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돼버리면 강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철거나 파괴할 때 예측하지 않는 곳에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016년 영국 디드콘 화력발전소에서도 보일러 하우스를 폭파하기 전 취약화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이 무너져 4명이 숨졌습니다. There is still considerable concern about the integrity of the remaining building and the collapsed structure. 2020년 미국 오하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발전소에서도 취약화 작업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절단 과정에서 예측을 벗어나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였습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이번 사고도 손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했다가 계산이 빗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 오차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면 보강이 필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하이오주 사고조사 결과 구조물이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추가적인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의 흐름이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라든가 잭서포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강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서 63%, 부정평가는 30% 아래로 29%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교로 한미 정상회담과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60% 지지율을 회복한 이재명 정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는 걸까요? 우선 12.3 비상계엄 군 가담자, 이른바 내란 장군에 대해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를 두고 12.3 비상계엄 단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좀 취소하면 되는 거죠.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육해공군의 삼성 장군, 즉 중장 상당수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군 중장이 보임되는 직위는 해병대 사령관과 각군 본부 차장 등 30여 곳입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연한이 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합참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군은 지난 9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어 이번 인사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인사 규모와 시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단절과 군 기강 재정립 등의 기조 아래 대규모 인적 쇄신이 단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별도 조직도 검토 중입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의 역할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란 특검에만 맡겼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 조사 범위도 확대해 전 부처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야당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책동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화 단계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답변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로 1,450조 원을 받는다면 믿어지십니까? 테슬라 CEO 머스크가 받게 되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보상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 728조 원의 2배에 가깝습니다. 파장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세계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인센티브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CEO Performance Award to our founder and CEO Elon Musk, with over 75% voting in favor. 머스크는 무대에 올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춤을 추며 주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머스크의 인센티브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과 자율주행 구독,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등 사업 목표를 채우고 2035년까지 테슬라 시가총액을 현재의 6배까지 키워야 단계적으로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머스크는 로봇과 전기차 생산을 사상 최고 속도로 확대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계획도 내놨습니다. So it's basically a money printing machine for
TSMC and Samsung, it's like literally the faster you make the chips, the faster we send them money.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경우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도 25%까지 늘어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보상 체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기반 초거대 성과 체계가 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명암, 그늘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이동현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반트럼프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이 직전 최장 기록인 트럼프 1기 때를 넘어 38일째로 접어들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간 연방 공무원은 무려 70만 명, 또 다른 70만 명은 월급을 받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식품 보급소를 찾는 일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Now we've got people that are choosing between rent and groceries. And meanwhile, Donald Trump is bulldozing the East Wing of the White House. 미국 공무원 연맹은 이번 셧다운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을 위해 법원이 비상자금 사용을 명령했지만 항소한 겁니다. We have to remain liquid. We can't give everything away.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책임 공방보다는 조기 종료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장은 3,800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 4,0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방어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지고 투자하는 이른바 B2 개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환율도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상황, 장동건, 강서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오늘도 대부분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4,000선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장중 3% 넘게 빠지며 3,800선까지 밀리더니 장 마감을 앞두고 겨우 회복해 3,953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I 기술주 약세가 계속되며 어제 9만전자로 후퇴한 삼성전자는 1.31% 내린 97,900원, SK하이닉스도 2% 넘게 빠지며 5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코스피 급락의 주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500억 원, 기관은 2,400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나마 오늘도 3,900선을 방어한 1등 공시는 4,700억 원을 사들인 개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B2 열풍에 국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26조 원 턱 밑까지 찼습니다. 전년 말 대비 한 60% 정도 늘어난 거고요. 주가 상승과 함께 신용융자 잔고나 예탁금이 같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선 과도한 B2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종가가 이처럼 이번 주 처음 3,900선까지 떨어지면서 뒤늦게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닌지 개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비상입니다.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유학생을 둔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1,300원대였던 작년보다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가 10%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은 저렴한 단기 렌트로 옮겨 주거비를 줄이거나 외식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는 한 1,300대였는데 환율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늘어난 해외여행 비용에 특가 항공권을 취소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여행객과 유학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인적 드문 야산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사불란하게 달아나는 모습,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이죠. 경기도 산속의 한 펜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결말만 달랐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경강봉을 따라가시면 모두들 신속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박판 일명 하우스가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펜션에 차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녹색 매트 위에는 채 치우지 못한 판돈이 널려 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경찰이 새벽 1시 산속 펜션 도박장에 들이닥쳐 노름꾼과 도박판 운영자 37명을 검거한 현장입니다. 일당은 이 펜션으로 오는 길목 곳곳에 일명 문방, 보초까지 세워서 단속에 대비했지만 산길로 2km를 빙 돌아 들이닥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노름꾼들은 3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한 일명 도리지꽃땡 도박을 했습니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수도권의 외진 펜션만 골라 옮겨다니며 도박판을 벌이는 바람에 경찰이 검거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로 50대에서 60대로 평범한 가정주부는 물론이고 70대 할머니까지 깊은 산속 펜션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가평경찰서는 도박 및 도박계장 혐의로 도박장 운영진 등 14명을, 도박 혐의로 참가자 2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 싸움이라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2명이 주먹을 날리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학생이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며 뒤에 서 있던 학생이 갑자기 검은 티셔츠를 입은 학생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머리를 발로 맞은 학생의 얼굴은 온통 피로 가득합니다. 주위 학생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대구 동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난투극을 벌인 건 지난달 26일. 폭행을 당한 고등학생과 얼굴을 때린 중학생은 병원에서 만나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대1로 싸우려고 이곳에서 만났는데 엉뚱하게도 고등학생과 구경 온 다른 중학생이 시비가 붙으면서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중학생이 싸움에서 밀리는 듯 하면서 원래 싸우려고 나왔던 학생이 뒤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한 명이 학교에 이제 장기 결석하거나 이래가지고 다니지 않고. 사건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싸움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인데 특정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가해자로 볼지 아니면 때린 사람만 볼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경찰은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인을 능욕해 주겠다며 유인한 뒤 알몸 각서를 강요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은 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20년 떠들썩했던 성범죄 N번방을 따라한 건데 당시 이 총책의 나이는 16살에 불과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에 나타납니다. 해당 남성을 경찰관들이 에워싸더니 손에 수갑을 채우고 체포합니다. 11시 54분만? 네. 집중할게요. 실내그램 참교육단에 났어. 성착취물 제작 조직 참교육단의 총책 20대 남성 A씨가 5년 만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범죄단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활동하다 참교육단을 결성하고 모방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6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지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에 합성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면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오히려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알몸 각서를 요구하거나 성착취물 제작 등을 협박받았는데 이런 피해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참교육단은 63명 규모로 커졌는데
정보국, 사무국 등 체계를 나눠 피해자 유인과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안 듣거나 이제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도망갔을 때 사이버상 격리 유치장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또 뭐 반성문을 쓰게 하고. 경찰은 참교육단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성범죄 집중 단속으로 남성을 포함한 418명의 사이버 성범죄자를 검거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서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이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민들이 몰려와 너나 탈 것 없이 차를 들어 올렸고 아이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아파트 단지에서 경차 한 대가 나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 있는데도 서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초등학생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급하게 차가 멈춰 섰지만 아이는 차 범퍼 아래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모습을 본 시민이 하나 둘 몰려오더니 차량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맨손으로 차를 들어 올리는 시민들.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초등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얼굴만 조금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처 애가 오는 거를 못 봤다 그런 거죠. 몰라서 했다 하더라도 과실은 과실이니까요.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50대 운전자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배송 기사들이 많은 쿠팡노조가 이번 민주노총의 주장은 민노총을 탈퇴한 쿠팡노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정규직 배송기사들이 중심이 된 쿠팡노조는 2년 전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집회에 동원됐고 민주노총의 활동이 조합원의 권익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은 그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쿠팡노조 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탈퇴를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아젠다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새벽 배송 금지는 사실상 쿠팡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 직군들이 있으세요. 배송 기사뿐만 아니라 그런 직군들까지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쿠팡노조는 일자리와 임금 보전 대책이 없는 새벽 배송 금지 논의는 탁상공론이라며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과대망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쿠팡노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인 만큼 최소한의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송기사의 건강권과 일자리,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제한 시간대 등에 대한 입장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 정의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새벽 배송 금지 이슈가 노동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재개발 강행 의지로 맞섰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145m 건물을 세우기 위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적법하단 대법원의 판결에도 문화재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정전 일대를 둘러보며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재개발 계획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새 법령을 제정해서라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위험을 자초한 건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며 거들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이자 과도한 우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붕괴 직전에 판자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보다 보신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 시장은 다음 주 초라도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더 강경해진 정부의 대응에 문화재 보존과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통령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합의문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건 안보 분야, 그중에서도 잠수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예상 밖의 성과였지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는지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 간 대화로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필리조선소에서 짓는다고 말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은 안보 분야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덧붙여 설명했는데 잠수함 건조 문제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팩트시트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팩트시트는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한빛입니다. 이처럼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율이 끝난 걸까요? 정치부 김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장소 논란, 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오늘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로 방향은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실은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서 국내 건조가 맞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의 선체도 원자로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다만 핵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설명했는데요. 이 만드는 건 한국, 연료는 미국이란 역할이 정리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양국 정상이 이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미 끝났는데 이 미국 부처들 사이에서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고치느라 시간이 걸렸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랭귀지 협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말 그대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조율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막판 조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큰 맥락에서는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는 넘길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건조 장소 외에도 중국의 반응인데 우리가 한한령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 보복 가능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석좌는 이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당시에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 대응 못했지만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전망했는데요. 실제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발표로 좀 답답한 상황이 풀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나란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4층, 김 여사는 아래인 3층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시간,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 입장시키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법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층 아래인 311호 중법정에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같은 날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법원 건물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출석했고 법원 내에서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김 여사의 재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신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김 여사는 변호인들과만 소통하며 법정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음 주 12일 예정된 자신의 보석신문에서는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에 실내 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 21g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8,7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저 공사를 무더기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g입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청은 지난달 31일 21g에 8,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2억 원짜리 관저 실내 공사 등을 맡기로 했는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일을 16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6개 업체 가운데 13곳은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 자체도 무자격 업체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하도급도 자격이 없는 회사에 준 것입니다.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을 한 바 있습니다. 21g은 구청에 낸 소명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관저 공사의 특성이 있었고 발주처의 요구로 공사도 급하게 시작해야 했다며 대통령실을 탓했습니다. 공사 수주 대가로 21g 대표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윤석열 부부 자택에서 어제 압수한 디올 재킷 16벌, 벨트 7개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예, 밀착 취재 오늘은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찾는 곳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악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조대원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심동욱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구조 출동. 한동의 산악사고 출동 있습니다. 단풍을 보기 위해 등산객이 몰리는 가을. 산악구조대도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기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날씨가 추우니까 보온대 잘하고 계시고 핸드폰 배터리 얼마나 있어요? 하산하다 다리가 풀린 남성이 구조 요청을 했고 무릎이 아파요? 다리? 구조대는 남성을 부축해 등산로를 빠져나오면서 구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숨도 돌리기 전에 접수된 두 번째 구조 요청.
낙상사고로 얼굴을 다친 여성을 만나 응급처치를 하는 와중에 세 번째 신고가 또 접수됩니다. 신고 위치는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설악산 중턱. 네, 여기 위에서 또 신고가 걸린 거예요. 구조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친 산길을 오릅니다. 구조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를 제가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길이 좁고 경사까지 높아 구조대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을 오른 지 1시간여 만에 구조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무릎을 다친 여성은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한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환자의 추가 부상을 우려한 구조대는 결국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900m 지점인 설악산 마등령 인근입니다. 날이 저문 데다가 환자가 움직일 수 없어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환자를 무사히 인계하고서야 구조대도 하산하는데 3건의 구조 신고를 연달아 처리하고 나니 손전등 없이는 한 발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처럼 정식 등산로에서의 구조 요청은 그나마 구조 작업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비법정 탐방로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한 경로를 찾기 어려워 구조대원들도 구조에 진땀을 쏟습니다. 대원 부상 우려도 있고 저희도 출동해서 구조하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시간도 더 훨씬 많이 걸리고요. 한 해 산악사고의 20% 이상이 집중되는 가을철. 오색빛깔 단풍과 절경도 좋지만 안전한 등산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밀착 취재 심동욱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를 고소한 바 있는데요.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과 장애인 사건엔 증거로 인정해줘야 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주장이 엇갈리고 판례도 각기 달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되는데 최희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3년 전 자폐증을 앓는 아들에게서 배변 실수 같은 증세를 발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주 씨 부부는 몰래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었고 특수학급 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주 씨가 제기한 소송의 1심, 2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을 위법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4조가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이긴 하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예외라고 판단해 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동, 장애인 사건은 제3자가 한 녹음도 증거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면 교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부모들은 뭘 해야 되면 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될 장애 학생이잖아요. 이제 아이들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정말 많으셨어요. 불법적인 녹음 행위가 용인이 된다면 판례도 엇갈립니다.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생후 10개월 아이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에 다 일정한 예외를 법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관 14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어린이를 연상케 하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해 논란이 된 중국 패션업체 쉬인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온 20만 개 제품을 전부 뜯어내며 전수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세관 직원들이 소포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중국의 패션 업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들인데 샤를 드골 공항으로 들어온 20만 개 소포 전부가 조사 대상입니다. Ces produits-là ne sont pas du tout contrôlés. C'est des produits dangereux, toxiques, dangereux pour la santé. 조사 과정에는 세관은 물론 항공경찰과 검찰까지 동원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이라고 설명하며 쉬인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쉬인이 어린이를 연상케 하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데 대해 아동 포르노 배포 판매 혐의로 쉬인을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쉬인이 파리 중심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Shein, c'est la culture de la pédocriminalité et donc on devrait laisser faire ça dans la plus grande enseigne au cœur de Paris, mais quelle honte, une honte internationale. 프랑스 정부 당국은 EU 차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e pense que la plateforme est de toute évidence en infraction avec les règles européennes et je pense que la Commission européenne doit sévir. Elle ne peut plus attendre. EU 집행위도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쉬인에 대한 제재가 유럽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발표하던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쓰러져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제약회사 임원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놀란 표정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미국 내 비만 치료제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비만약 젯바운드를 만든 일라이 릴리 CEO 뒤로 어두운 표정의 한 남성이 보입니다. For nearly 150 years, my company, Eli Lilly, has been investing in America. We've been advancing science and creating high-value jobs. But today... 남성은 버티기 어려운 듯 몸을 비틀거리더니 이내 바닥 위로 쓰러집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기자회견은 바로 중단됐습니다. 쓰러진 남성의 정체는 위고비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임원이었습니다. 남성이 의식을 잃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백악관 의료진의 발빠른 조치로 현재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는 어수선해졌지만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일명 뚱보약이라고 부르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위고비의 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지만 트럼프는 취임 이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해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눈앞에 두고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부터 돌려야 하는 게 대한민국 의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강한 통증에만 살짝 움찔움찔하는 정도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 돼, 풀베드라서 안 된대. 끝내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전화를 돌립니다. 병원 다 왔는데 진료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병원 앞에서 일단 전화 돌리고 있어요. 119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환자를 보내려면 먼저 병원에 전화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 전화를 돌려야 하고 그러다 환자가 위독해지는 상황까지 반복되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전화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 수용이 안 되는 병원은 스스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30군데, 40군데 돌려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조건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의료사고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응급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소방이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 문제성 발톱 병원이 손실보험금 한도에 맞춰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못 받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전체 보험 가입자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무좀과 내성 발톱을 포함한 문제성 발톱 치료 광고를 보고 이곳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치료실은 18개, 레이저실 13개를 갖췄고 환자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은 뒤 상담실장이 찾아와 실손보험 통원 한도를 확인하고 12회 치료 가격을 설명합니다. 원래 62만 원이고요. 얘는 26만 원짜리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제가 다 45만 원씩으로 바꿔드릴게요. 6개월 동안 총 비용은 540만 원으로 보험금을 못 받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솔깃한 제안까지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다르테 쿠션은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큰의사전다 직원분이 계세요. 저희 다 도와드릴 거고요.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널뛰기 하는 가격과 환불을 내건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습니다. 보험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격 책정의 기본적인 그거는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환자의 몫이라는 판단인데 이런 식이면 가격 조절 기능은 무너지고 피해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험사가 지급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세는 돈이 얼마인진 통계조차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따라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구잡이 백내장 수술이 성행할 때 보험료는 14.2% 올랐고 대법원에서 불필요한 입원 지급 거절을 인정한 뒤 1.5%로 확 줄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보험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비급여 진료 가격을 투명화할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아직 2달 정도 남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벌써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노린 백화점 업계가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13m 높이의 초대형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은하수 조명에 흥겨운 캐롤까지.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만끽합니다. 수만 개의 LED 조명은 도심을 마치 크리스마스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이곳은 성탄절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장식에 퇴근길 직장인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너무 예쁘고 또 연말에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문화가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I love it. I think it's very festive. It's got a lot of energy. It's fun. It's a really fun place to shop. 백화점 외벽을 감싼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화려한 영상과 함께 시시각각 다양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크리스마스 영상을 오늘 선보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여 영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 업계가 때이른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나서는 건 한 해 실적을 좌우하는 연말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 특수가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으로 소비 패턴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백화점 업계는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과 한터글로벌이 K-팝 시상식 및 공연 페스티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터글로벌은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K-팝 음반과 음원, 소셜미디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한터 차트를 발표하는 기업으로 양사는 내년 2월에 열릴 한터 뮤직 어워즈를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도 날은 온화했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차츰 청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먼지는 모두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이면 그치겠고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최고 40mm, 제주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지만 아침과의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은 오름세에 접어들겠고요. 수능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